사실 오늘의 주제는 손익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여기 하나의 모델을 그려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마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이미 제 이 유사한 수업을 많이 들어보셔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면 그 엑셀 파일 안에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걸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내 수익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모든 행위를 숫자로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돈으로 거래되는 숫자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으로 거래되는 거 말고도 이제 숫자로 측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고객이 몇 명이 왔는지는 여러분 포스에 들어가 보면 찍혀 있을 겁니다. 테이블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찍혀 있죠? 고객 수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문만 넣고 주문을 넣으면서 그 테이블에 몇 명 있는지 집어넣지 않으면 고객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객단가가 나오질 않을 거예요. 자, 객단가는 내가 알아서 뭐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이런 걸 반드시 수치화해야 되겠구나. 그게 수치화했을 때 나에게 어떤 혜택으로 다가오는구나. 내가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은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경쟁자보다 우리 집으로 손님이 더 많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런 숫자와 우리 집으로 고객이 많이 오게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숫자가 뭐가 있냐면 ROI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라는 용어예요. 투자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투자한 총 금액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가 삼겹살집을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한우 다이닝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억 원을 투자하느냐, 5억 원을 투자하느냐, 10억 원을 투자하느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돈만 있다면 무조건 많이 투자한다고 좋은 걸까요? 돈이 없으니까 적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이 투자 금액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100만 원 나누기 1억 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가 나옵니다. 월 투자 수익률 1%.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은 얼마?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금액은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나누어 보면 투자 수익률은 이 사람도 1%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5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럼 이 사람 투자 수익률은 얼마죠? 2%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유능한 경영자일까요? 누가 가장 유능한 투자자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없으면 조금 투자하는 거고 돈이 많으면 많이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투자를 못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버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내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은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우리나라 외식 업체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요. 1%밖에 벌 수가 없어요. 투자 수익률이. 그런데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해보니까요. 2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2%를 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1억 원을 투자해서 1%를 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1년 정도 더 고생을 해서 2년 정도 더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아서 2%를 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돈은 1억밖에 없는데 차라리 누군가에게 1억 원을 빌려서 2%를 버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무조건 많이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더 나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고요. 돈이 없다고 조금 투자했다가 또 수익률이 나쁘면 이것도 망하는 겁니다. 왜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삼겹살집을 둘이 마주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억 원을 투자했고요. 한 사람은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똑같은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은 돈을 투자했다고 꼭 불리할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1억 원을 투자한 사람과 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싸우면 대부분 고객들은 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의 집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적게 투자하고 많이 투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쟁의 문제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즉, 내 경쟁자가 우리 상권 안에 나하고 똑같은 삼겹살을 파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각각 1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2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를 투자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제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많이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는에 따라 뭐가 바뀌는 건 줄 아십니까? 이게 바뀝니다.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요, 어쩌면요, 인테리어를 멋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요, 경쟁력이 있는 가맹점에 가맹을 할지도 모릅니다.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요, 좋은 직원을, 인재들을 뽑아서 어마어마하게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사업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이 투자하게 되는 사람은요, 초기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를 아주 쉽게 알고 오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자, 돈이 많이 투자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이 많이 투자한 사람일수록 뭔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투자를 더 강력하게 해서 더 좋은 여건의 매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아주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동산 중개업소들하고 계속 친분을 다지면서 이분들한테 때가 되면 오히려 선물도 하고 식당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일단 나한테 먼저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주는 중개 수수료의 1.5배를 줄게. 어쩌면 이거는 처음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써먹은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건이 나오면요, 이 중개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먼저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게 나왔는데 어떠니? 이거 이번에 권리금 없이 나왔는데? 아니면 야, 이게 권리금이 붙긴 붙었지만 이런 자리는 우리 동네에선 없을 것 같지 않니? 월세가 싸잖아. 네가 해라. 그러니까 봤더니 이 사람이 이것만 투자해서도 훨씬 좋은 여건의 매장을 쏙쏙쏙 전부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경매 물건이 좋은 게 나오면 아니면 매물이 좋은 게 나와도 급매물이 나와도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정보를 취득하면서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또 장사를 아주 잘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사람은요, 똑같은 삼겹살집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액이 훨씬 높더라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이자카야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액이 높으면 이익이 높겠죠. 매출액은 똑같지만 비용을 절감해도 이익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1억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 때 이 사람은 1억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더 번 1천만 원으로 또 뭘 할까요?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한번 하면 5년씩 못 바꾸는데 이 사람은 매년 바꿔요. 다른 사람들은 직원들 교육시킬 돈이 어디 있어요?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번 돈으로 직원들을 또 교육도 시키고요. 인센티브도 주고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요. 정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게 되니까 또 더 매출액이 올라가고요. 자, 매출액이 또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비용은 또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이 나니까 또 재투자를 하고요. 선순환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얼마 하는 게 가장 좋은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걸까? 그 중에서도 권리금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자, 시설비라는 건 뭡니까? 주방 안에다가 어떤 사람은 가스를 넣는데 어떤 사람은 요즘은 주방에도 다 인덕션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 투자가 과연 나의 순이익에, 매출액에, 비용 절감에 효과를 주는 걸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가스로 끓이는 게 훨씬 더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게 듭니다. 하지만 인덕션을 쓰면 초기 투자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덕션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죠? 첫째, 오히려 유지비는 적게 들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끓을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한 게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빨리 버는 것보단 이런 인재들을 더 많이 오게 만들고 근무 조건이 좋은 데서 더 오래 근무하게 하니까 그들의 역량이, 그들의 학습 효과가 더 높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또 매출액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시설비만의 문제입니까? 보증금, 인테리어, 교육비, 중개수수료, 예비비, 초기 판매 촉진 비용 등등등. 모든 내가 투자하려는 돈을 어디다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이제 경영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내가 1억 원을 갖고요, 똑같은 10평을 꾸몄는데 이 1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1억 원을 전부 인테리어 비용에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비용은 하나도 안 쓰고 초기 판촉비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냥 그들에게 집을 얻어주기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은 어디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요, 획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어떤 업태냐에 따라, 어떤 상권이냐에 따라, 목표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따라 어디다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거는 많이 들어가는 것보단 적게 들어가면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결국은 왜 투자합니까?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이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아까 제가 이랬습니다. 매출액은 결국은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높이려면 고객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죠? 그런데 고객이 많이 오면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직원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왕이면 고객 수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 매출을 높이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객단가를 높여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객단가를 높이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비싸니까 소비자가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비싸게 받으면서도 소비자는 기꺼이 낼 수 있는 객단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쌓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쉬운 결정을 합니다. 싸고 많이 주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게 팝니다. 싸게 팔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겠죠.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봤자 나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매출액이라는 건 결국은 고객 수냐 객단가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고객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또 해야 되죠? 매장이 크거나 아니면 회전율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객단가로 몇 명을 동시에 받아서 1회전만 해도 내가 원하는 매출이 나올지를 계산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가 세죠? 비용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회전을 높이든 아니면 객단가를 높이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은 순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무수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은 외식 사업을 한다는 건 이런 변수들 하나하나를 완벽히 통제 가능한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는 얼마가 가장 적정할 것인가. 그런데 그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다고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쟤는 왜 저기가 월세가 싸다고 저길 들어가지? 저기 보증금과 권리금이 없다고 왜 저기 들어가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데는 들어가 봤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0~300만 원 벌기 힘들 텐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월세가 100만 원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을 1000만 원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월세가 1000만 원이라도요,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하면 2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은 자리일까요? 월세가 싸다고 좋고 월세가 비싸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것도 역시 비율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월세가 싸도 매출액이 그 월세의 10배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월세 비율은 10%가 되겠죠. 그런데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그거보다 20배의 매출이 나온다면 월세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무조건 싸다, 비싸다라고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